이철이의 정치쇼. 안녕하십니까, 이철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개혁, 필요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개혁이라고 해도 그것을 윽박지르거나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개혁도 아닐 뿐더러 개혁을 실패하게 만들 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검사의 문제 제기를 커밍아웃 운운하며 반개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은 뒷전으로 밀리고 장관, 나아가 정부 대 검찰 간의 대결로 변질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추 장관이 검사의 소신을 개혁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한 것은 잘못입니다. 싫든 좋든 현장, 바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그 목소리가 맞득치 않더라도 그 자체를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한 사람의 성향과 행태를 재단하고 단죄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개혁을 명분으로 편사움을 조장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검사들도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하고 감정적 대응도 자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누구나 이 헌법 가치를 구현해야 하지만 특히 장관이든 총장이든 검사든 공직자라면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소식들만 간추렸습니다. 뉴스 온 더 블록. 정부가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 집단 발병으로 폐쇄 조치됐던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가 81일 만에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일자리 수석 비서관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관료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 뉴스 온 더 블록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부터 추워진답니다. 예, 오늘도 이미 추운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예. 자, 코로나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1, 2, 3단계로 나뉘어 있던 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5단계로 바뀌었는데요. 1단계는 생활방역, 그 1.5와 2단계는 지역유행 단계, 2.5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 이렇게 구분됐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좀 차등 적용을 하는데요. 핵심 지표는 한 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입니다. 이 핵심 지표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 호남, 영남권은 30명 미만, 강원, 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그 1단계를 유지하는데요. 네. 또 이제 그동안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시설로 구분하던 다중이용 시설은 9종의 중점 관리 시설과 14종의 일반 관리 시설로 이원화했습니다. 네. 유흥시설처럼 중점 관리 시설의 경우에는 1.5단계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의 운영 중단, 2.5단계에서는 집합 금지 조치가 취해지고요. 또 PC방 등 그런 일반 관리 시설은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이제 그 영업 중단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시설도 대폭 확대됐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PC방, 결혼식장, 백화점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좀 전에 일반 관리 시설과 중점 관리 시설로 이원화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일반 관리 시설 14종에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정부는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와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 곳곳에서 이 산발적 그 감염은 계속 지속되더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수도권이 문제인데 그 학교발 감염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정오 기준으로 서울 종로구 일대 고등학교 관련 확진자가 16명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당국은 서울예고 학생이 감염된
그 뒤에 그 성악 연습실 강사와 수강생 그리고 이들의 이제 가족, 지인 등으로 전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경기 성남의 그 분당 중학교에서도 확진자 9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34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학교에서 시작된 감염이 헬스장으로 뻗어나가 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사랑제일교회 이제 예배 보는 것 같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그 사랑제일교회가 81일 만에 문을 열었는데요. 교회 대면 예배를 허용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라서 다시 문을 연 겁니다. 교회로 들어가기 전에 체온 측정을 하고 양쪽에서 소독액이 분사되는 문을 통과하도록 좀 조치를 했더라고요. 네. 이제 예배당 내부에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뽑힌 신도 300여 명이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네. 관할인 성북구청은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또 발생하면 경고 없이 집합금지 조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교회 측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가 무슨 옥중 편지를 보내서 낭독했다고 그러던데 예. 생각이 전혀 안 달라졌더만요. 그분은 뭐 그런 것 같고 예. 일단 교회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니까 또 다른 분들은 뭐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대통령께서 차관급 인사 12명을 예. 했네요. 어제 이제 차관급 12자리가 바뀌었는데 아까 식약처장은 말씀드린 대로 김광림 보건복지부 1차관이 내정됐고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는 박진규 전 대통령 비서실 신남방 신북방 비서관 그리고 지금 그 바뀐 그 보건복지부 1차관 자리에는 기존 그 기조실장 양성일 기조실장이 승진을 했습니다. 예.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이 또 승진했고요.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윤성원 전 대통령 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을 발탁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박진규 그 차관과 윤성원 차관은 그 청와대에 있을 때 다주택 논란으로 떠났던 인물들인데 이제 아직 다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일단 발탁을 했다고 해서 지금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조달청장에는 김정우 전 의원이 됐고요. 소방청장은 신여루 서울소방본부장 기상청장에는 박광석 환경부 기조실장이 내정됐습니다. 차관급 인사는 이제 했고요. 예. 이제 개각 장관급 인사는 해요? 지금 이제 연말쯤에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제 국정감사도 끝났고 해서 빨리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래도 연말쯤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지금 공수처 출범이 아직 안 되고 있고 또 내년 예산안 통과가 혹시나 이제 개각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계산으로 일단은 연말로 미루고 있고요.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또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정세균 총리도 스스로 옷을 벗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공수처는 법적으로 출범한 날짜를 지금 한참 지났잖아요. 예. 야당이 빨리 협조해서 좋은 사람으로 처장 뽑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지금 추천위원회가 이제 가동이 됐고요.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국회에서 처음 회의를 열고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 뭐 약간 신경전을 벌이긴 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았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야당목 추천위원인 이현 변호사가 국민 공모기관 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추천 방식을 택하자 이렇게 강조했는데 여당 몫인 그 추천위원들이 규정이 없다고 반대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 끌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두고 봐야지. 일단은 2차 회의가 또 일단 일정은 잡혔으니까요. 그러니까 침대 축구 2라운드라는 비판을 듣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그래도 늦었는데 빨리빨리 해야죠. 민주당이 당헌 고치기 위한 전당원 투표를 했는데요. 네. 결과 나왔어요? 예, 좀 전에 지금 나왔는데요. 그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원 개정을 위해서 민주당 전당원 투표가 지난 이틀간 실시됐는데 86%로 발표됐습니다. 86%? 네, 지금 제가 그 원고를 준비할 때 참고를 했던 게 그 총선 전에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놓고도 한번 전당원 투표를 했었는데 84.1%가 나왔거든요. 그쯤 되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86%가 나왔습니다. 쪽지 깨시네. 아닙니다. 뭐 이런. 네. 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부산시장, 서울시장 후보들 찾으러 다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여당이 당원 개정을 하면서 사실상 선거 전에 돌입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야당도 그 후보자 물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땅한 특출난 후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고심이 깊은 걸로 알려졌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권영세, 박진 그리고 김용태, 나경원, 이해운 전 의원 이렇게 만납니다. 당내 서울 지역 3선 이상을 한 전현직 의원들이거든요. 이들과 만찬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는 지금 서울시장 그 경선에 이미 참여하겠다는 뜻을 여러 뭐 기자들이나 내부에서 이제 전한 분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 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 이달 중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을 확정하고 뭐 그러기로 했는데 지금 일반 국민 대 당원 비율이 기존에 5대 5인데 이거를 7대 3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조국 전 장관과 나경원 전 대표 간에 아들 군대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뭡니까? 지금 그 온라인상의 소셜 미디어에서 그 기생충학 박사로 유명한 서민 단국대 교수가 네. 약간 뜬금없이 최근 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2020년 아들 군입대를 약속했는데 이를 안 지키면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 이러면서 공세를 피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조 전 장관이 사실 아들이 이중국적인데 작년에 장관 청문회에서 아들이 현역병 판정을 받아서 내년 그 작년 기준으로 내년이면 올해죠. 올해 입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그러자 지금 그 글을 보고 나경원 전 그 원내대표가 과거 자신에게 들이댄 뭐 원정 출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련 글을 쓰면서 우리 아들 곧 군대 간다. 이중국적 아들을 가진 법무부 장관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수법 참 무섭다 이러면서 조 전 장관을 공격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또 어제 SNS에 지금 대학원을 아직 다니고 있고 마치면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반박을 군대 갈 했습니다. 거다? 예, 근데 올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민 교수님은 요즘 발언이 굉장히 세고 좀 거칠대요. 예, 그분 좀 몇 분 같이 다니시잖아요. 전 진중권 전 교수 뭐 이런 분들이랑 함께 하시면서 의견을 자주 표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각자의 견해를 갖는 거는 자유입니다만 말은 좀 거칠게 안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누구라도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쇄 살인범이죠. 이춘재의 얼굴이 공개될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오늘 일단 이춘재가 법정에 서는데요. 네.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진범으로 네.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재판 근데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서는 자리지만 그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재판 때 법정 내부 촬영이 허가될 수 있지만 이 법원이 앞서서 이춘재가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점을 들어서 법정 내 촬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장영애님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7번째 결혼 기념일입니다. 신랑 7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워 하셨는데 서로 고마워해야 될 일입니다. 맛있는 거 사드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훈님, 소장님이 다른 청취자분에게 한 이야기인데 왜 제가 위로가 되는 걸까요? 직장인의 가장입니다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참 자존감 떨어지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나는 납니다.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온 더 블락 오늘은 최영찬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월요일은 저희가 뉴스 싹쓸이로 하죠. 유재 기자, 김한 기자, 박지훈 기자 세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유재 기자는 겨울하면 뭐가 떠올라요? 눈? 네. 박진호 부장님은? 전 뭐 술 이런 거. 왜? 겨울하면 술? 술이 왜 거기서 나와요? 겨울 추우니까 이렇게 술 마시고 그러잖아. 따뜻하게. 여름엔 더워서 마시고. 가을엔 날씨가 좋아서 마시고. 김한 기자는? 추운 걸 별로 안 좋아해 갖고요. 네. 떠오르는 게 없어요? 춥다. 춥다. 네. 되게 겨울하면 막 군고구마 뭐 이런 거 포장마차에서 따끈따끈 이렇게 김 올라오는 거 뭐죠? 오뎅 국물은 오뎅은 표준말이 아니죠? 어묵. 어묵. 네. 이런 거 떠오르지 않아요? 술이 그걸 보관하는 거 아닌가요? 술. 네. 그렇게 운치 있게 표현해야지. 그걸 대뜸 술 이러면 술 좋아하시는구나. 자, 오늘 메뉴가 뭔지 우리 유재 기자 소개해 주십시오. 네, 드디어 내일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주말 유세가 열렸고 사전 투표가 9천만 명을 넘게 했다는데 누구한테 유리할지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수감이 됩니다. 또 다른 한국 대통령의 불행한 결말인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 아이템으로는 재산세 감면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9억이냐 6억이냐를 두고 당정청의 계산이 복잡한데 뭐가 문제고 배경이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커밍아웃 논란입니다. 이후에 검사들이 사이버 검란이라고 할 정도로 반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이 소식도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예.
박진우 기자 네. 너무 잘하죠. 예, 너무 잘하고. 그죠? 예. 스카우트 할 생각 없어요? 스카웃이요? 딱 방송 기자 아유, 아니, 체질인데? 전 신문 기자입니다. 네. 진짜. 뭐 글도 잘 씁니다만 톤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신문 기자 아, 하시면서 방송하시면 되죠. 오늘 막 던지는 것 같은데. 자, 첫 소식은 미국 대선 얘기입니다.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벌써 전체 유권자의 43%에 해당하는 9천만 명이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편투표의 조작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펜실베이니아 유세에서 혼돈이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열된 분위기 속에 폭력 사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 대통령이 혼돈이 찾아올 거라고. 나라가 좀 이상해요. 여기. 뭘 상상해도 예. 요즘 미국 무슨 남미 같아요 요즘에. 막. 남미 폄하 발언. 기분 나쁘. 마지막 주말 유세가 있었다 그러죠? 네네. 분위기 어땠어요? 뭐 이제 마지막 주말 유세인 만큼 경합주에 모두 출격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펜실베이니아에서만 4곳에서 유세 일정을 소화를 했고요. 또 이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거의 현장에 안 나오는데 이번에는 위스콘신에 출격을 해서 이제 지원을 했고요.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미시간주 2곳에서 유세를 했는데 처음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동반 유세를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가니까 뭐 막말도 장난 아닌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을 향해서 뭐 당신 그 눈을 성형수술 받지 않았냐, 보기 싫으니까 더 큰 선글라스 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트럼프를 향해서 뭐 푸틴의 애완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오바마 같은 경우는 좀 정적에 대해서도 조롱 같은 건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트럼프는 내 취임식 때 온 사람보다 더 많은 군중을 모으는 데 집착을 한다. 왜 그렇게 숫자에 집착을 하냐. 어렸을 때 뭐 생일 파티에 친구들이 안 왔냐. 뭐 이렇게 놀리고 뭐 대통령직을 뭐 리얼리티 쇼로밖에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전직 특파원으로서 미국 특파원으로서 어때요? 그때도 이랬어요? 아니요. 그때 누구였어요?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하고 이제 저 트럼프가 초선으로 이제 될 때 그때 제가 붙었을 때? 예, 예. 4년 전이네? 예. 그때 있었어요? 아니 그때 이제 제가 막 특파원 임기 막판에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근데 보면은 그 당시에 2016년에 그 트럼프가 클러리 클린 뭐냐 클러리? 힐러리 클린턴한테 역전할 때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선거 사흘 전에 1.5% 이기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누가? 힐러리가. 네. 근데 지금 바이든이 한 7.7% 넘게 6% 7% 나오죠. 예, 그렇게 이기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격차는 많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되게 미국의 선거판이나 뭐 이렇게 정치 지형도가 되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변동성은 더 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어제도 우리 특파원이 그런 소식을 이제 뉴스에서 전했는데 이제 사전 투표를 많이 해서 바이든에게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 이제 지금까지 나왔는데 보니까 이 사전 투표라는 게 우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현장에 가서 그냥 사전 투표를 하는 게 있어요. 미리 하는 거. 예, 예. 근데 그 거기 현지 취재진이 보기에 우편으로 보내는 표는 모르겠는데 현장에 나와서 그 사전 투표하는 사람 중에는 트럼프 지지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없게 하겠어요? 예.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사전 투표가 늘어난다는 게 일방적으로 이제 바이든에게 유리한 변수는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나오면서 막판에 트럼프가 좀 추격하는 양상인 거는 맞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보니까 박찬호 기자님이 우리나라에서 트럼프의 가장 우호적인 아니 근데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닌 게 그 플로리다대 의문의 일패인데? 선거 예측 프로젝트에서 좀 사전 투표한 사람 중에 정당을 밝힌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통념대로 이제 민주당 지지자 대 공화당 지지자의 그 비율이 45% 대 30% 정도 됐는데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썬벨트로 불리는 남부 지역을 좀 보니까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민주당 대 공화당이 39대 38 거의 비슷했고요.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도 민주 대 공화가 37대 31이라서 그 다른 이 평균보다는 좀 격차가 적은 편이긴 했습니다. 예. 네. 유튜브로 KK 아이디 쓰시는 분입니다. 미국인데요. 대선 직전이라 두근두근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이겨도 폭동 예상이라 마켓마다 다시 사재기를 하고 있네요.
코로나 확진자도 급상승 중이라 다시 락다운 들어갈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셨고, 김현재님 진짜 미국 대선 걱정됩니다. 뉴스 보니 너무 과열됐더라고요. 어젠가 뉴스 보니까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던데. 네네 그런 상황도 있고요. 지금 차로 막 맞고. 네. 막. 준비된 아까 그 리포트 들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선동 같은 발언을 해서 또 걱정을 많이 좀 하게 하고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라우드 보이즈라고 극우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트럼프의 극렬한 지지층입니다. 근데 한번 그 유세를 하면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프라우드 보이를 딱 특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 당신들 물러서서 기다려라, 누군가 좌파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마치 좀 약간 지령을 내리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서 좀 논란이 크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 20% 5명 중에 1명 정도는 트럼프가 패배할 경우에는 불복을 위해서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뭐 내전에 버금가는 혼란이 우려된다, 그리고 실제로 총기 구매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아예 총기 판매하는 매대를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예. 마트에서 총을 팔아요? 아, 미국은 이제 이 허가증만 있으면 되니까요. 저도 어제 근무하면서 CNN을 계속 보는데 헤드라인에 계속 나오는 게 트럼프가 과연 선거에 어떻게 반응할까, 이 얘기예요. 선거 결과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트럼프가 불복할 가능성을 전제로 깔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예. 불복한다 안 한다 박 기자님? 네, 불복한다. 한다. 김한 기자는? 불복한다. 유지기획보다도? 저도 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엔 미국 나는 못한다. 미국 대통령 취임 선서를 연말까지 못 할 수도 있어요. 총도 많이 팔렸는데 네. 겁이나 사. 역으로. 불복하면 안 되지.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연설들을 계속 보면 불복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계속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정치적 퍼포먼스를 계속 하겠다. 이 복선을 얘기를, 까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죠. 예. 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할 것 같아요. 그 공포의 동원 같지 않아요? 선거 전략상?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너무 그 워딩의 수준이 너무 낮아.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이 발언만 갖고도 선거 내내 논란이 될 발언들을 거의 매일매일 하고 있어서. 근데 유권자를 이렇게 얕잡아 보는 후보가 이길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부디 그렇게 정의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한 번 이겼어갖고 이 전략으로. 그러니까요. 아, 참. 근데 레드 미라지 뭐 블루 미라지 이런 말들도 쓰던데 네네. 별 말들이 많아요. 뭐예요 이게? 이게 레드미라지가 이제 뭐 해석하자면 붉은 신기루라는 이야기인데, 이 우편 투표가 많은 게 역시 지금 좀 변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편 투표가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50개 주 중에서 22개 주는 선거일인 3일 이전에 소인만 찍혀 있으면 3일이 지나서 오는 것도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각 주마다 며칠 날 오는 것까지 인정해 줄까가 또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경합주 얘기하면 통상 6, 7개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주 중에서 보면은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11월 12일까지 오는 투표도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11월 13일까지 도착하는 것도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저희가 이 시간에 다시 모일 때도 잘못하면 결과가 확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또 뭐냐 하면 좀 현장 투표를 개표를 먼저 하고 우편 투표는 다 수개표를 해야 돼요. 기계로 개표를 못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현장 투표가 개표가 됐을 때는 약간 트럼프가 우세한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가서 우편 투표가 더 개표가 많이 될수록 사실은 바이든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처음에 그 현장 투표를 했을 때 좀 트럼프가 우세해 보이는 거를 공화당의 상징 색깔인 붉은색 해서 레드미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뭐 초반에 그 리포팅도 들으셨지만 펜실베이니아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핵심 승부처가 되고 있는데, 거기가 11월 6일 그러니까 선거일 사흘 뒤까지도 이 투표 용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다른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투표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3일 전에 사전 투표한 건 개표를 할 수 있겠는데 펜실베이니아는 안 돼요. 현장 투표랑 같이 개표를 시작을 해야 돼서 훨씬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가 승부처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두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오늘 벌이는 것도 이제 내일이 되겠죠. 우리 시간으로는 그것도 펜실베이니아가 됩니다. 예. 근데 다 확정이 안 돼도 한 후보가 선거인단 270석을 얻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제일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편 투표를 개표해도 상관이 없이 이미 현장 투표에서 표 차이가 많이 나서 거기서 이제 그냥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제일 간단하죠. 예. 그렇게 만약에 다 이제 개봉을 안 했는데
바이든이 270표를 얻었다 이러면 트럼프가 어떻게 할까요? 잠깐 기다려봐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래도 하나 방법이 있는 게 모든 후보자는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주 법원에 쟁송을 걸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부당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주 법원이 그걸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선거인단을 각 주에서 12월 8일 전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이게 우편 투표가 상당 부분이 좀 약간 유명무실화가 되고 트럼프한테 유리한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지금 말이 많은데 어저께 전해진 소식인데 그 연방 법원에서 미국 우체국 서비스 연방 우체국 서비스 쪽에 경합주 지역 일부 지역의 우편 투표를 최대한 3일 선거 당일까지 배달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뭐 빨리 우편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랬냐라고 봤더니 그 지금 우편 서비스 그 연방 우편국의 그 수장이 트럼프의 측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합 지역의 우편 투표 그거를 일부러 좀 늦게 배송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일부 주들이 법원에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더니 법원이 개입을 한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혼란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 우체국장이 측근인 것까지 미국도 알려지고 있네. 이 우편투표 하도 쟁점. 그러니까요. 원래 예. 미국의 우체국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 우정본부장 예, 우리말로 그쵸, 뭐 하면 그런 거죠 말하자면. 전통의 예, 예. 거기는 이제 측근들이 가는 자리죠. 그렇군요. 예, 연방 우체국장. 예. 그러니까 지켜보죠. 미국 대선 얘기는 다음 주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번 주로 끝나야 되나?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그죠? 그쵸. 원래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음 날 오후쯤 우리 시간으로, 예, 그러니까 그러면 선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참 이번에는 그런 게 어제 이코노미스트 보니까 예측을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4%.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길 확률은 96%라는 거죠.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며칠 전에 또 그 유명한 그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의 고문들이 더 힐이라는 정치 전문 매체에 기고를 했는데 여론조사 믿지 마라. 트럼프가 이긴다. 그것도 크게 이긴다.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조차도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이라 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의 나라 대선에 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지. 최영전님께서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서 어느 누가 당선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이것도 분석이 엇갈리더라고요. 네. 어떤 쪽에서는 트럼프가 계속되는 게 남북 관계를 여는 데는 유리하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바이든이 돼서 뭐 다자 외교를 복원하고 좀 미국이 정상 국가로 다시 돌아오는 게 우리가 훨씬 상대하기 수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아이템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준비된 내용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내일 오후 자택을 출발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은 내일 구치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로 17년형이 확정이 됐고 오늘 오후에 재수감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을 해서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아마 이제 호송차를 타고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뭐 원래 그 확정은 지난주에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이제 병원 치료랑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해서 그 연기해 달라라고 했고 이제 그게 통상적으로 3일 이내에서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주고 이제 오늘 재수감되는 상황입니다. 가기 싫겠다. 그럼요. 이게 형기 다 채운다고 하면 95세에 나오거든요. 아이고. 2036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야, 그거 부담이 상당할 텐데. 네. 어쨌든요. 하나씩 좀 얘기해 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원래부터 좀 있었잖아요. 그죠? 네. 대선 때도 있었고. 그 사실 지금 이제 확정된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13년 전에 당시 한나라당이죠. 박근혜 후보랑 치열한 경선을 할 때 큰 틀에서는 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때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후보로 확정되면서 뭐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연설을 했던 장면 많이 요새 뉴스에도 인용하거든데 사실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이게 과정이 검찰이 한번 수사를 했었고 그리고 특검을 갔었고 그리고 다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한 과정인데 이게
그때마다 결론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뭐 이 특검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난 특검 당시에는 지금 이제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사도 그 특검에 소속돼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이제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었고 그리고 근데 최종적으로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다시 이제 고발이 됐고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결정적으로 달라졌던 거는 특검 때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측근 인사들이 모두 이명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했는데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결정적으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셨던 그 참모들이 다른 진술을 내놓으면서 이제 뒤집어졌고 그 이전에는 사실 이제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이제 해시태그가 대유행을 했었었는데 그런 좀 어떤 시민적 힘 뭐 이런 것들이 그 사실을 새롭게 이제 드러낸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뭐 보석하고 재구속하고 구속 집행정지하고 뭐 계속해서 지금 현재 그 재수감되기 직전까지는 가택에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한 16년 정도를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BBK 특검이 또 다시 논란이 되던데 윤 총장이 네. 당시 참여했으니까 조국 전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페북에 뭐 글을 쓰고 했던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새 유행하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제일 유행하는 말이 선택적이라는 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선택적으로 결론을 낸 게 아니냐. 그러면 그 선택적 결론에 대해서 검찰은 왜 반성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이제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장인데 뭐 그 부분은 사실 검찰이 아프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혹은 이게 어떤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 결론이 다르게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이명박 이 사건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 얼마 전에 판결이 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왜 수사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반성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맞습니다. 일종의 검찰의 흑역사인데 네. 이 흑역사에서 윤석열 총장도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는 그렇죠. 점도 있으니 특수부의 핵심 멤버였으니까요. 충분히 성찰하고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는데 지금 편가르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돼. 네. 그죠? 네 편 내 편 갈려서 싸우면 이게 옳고 그름이라는 건 뒷전으로 항상 밀려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들의 뒤끝이 안 좋잖아요. 초대 대통령은 하야했고, 그렇죠. 그다음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한테 사실은 피살됐고,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감옥 갔고,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검찰 때문에 비극적 선택을 해야 했고, 지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 갔고. 네. 다 뒤끝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불행하잖아요. 왜 이걸 하려고 그럴까 굳이? 근데도 뭐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반복되는 패턴인 것 자체가 좀 국가적인 불행인 것 같아요. 끊어야 이게 돼. 끊어야 돼. 같은 심지어는 같은 뭐 정당 소속의 대통령이 다음에 차기에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전 대통령이 한 거는 뭐 이런 꼭 신변 문제뿐이 아니라 정책도 다 무조건 뒤집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5년 단임제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고 근데 엄청나게 권력은 집중돼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은 이번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과거 정부에 대한 약간 승자독식적인 원칙이 지금 이렇게 약자가 된 전직 대통령한테 투영되는 것도 물론 있고 근데 아무튼 저는 지지업을 떠나서 정말 너무 국가적으로 불행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대통령들이 지금 다 이렇게 계시니 이런 나라도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직 대통령 예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모두가 징역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사실 이제 박탈이 된 상황이죠. 예, 뉴스 싹쓸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2부는 여기서 마감하고 세 분과 함께 3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3부도 함께 해주십시오. 예, 이철의 정치쇼 뉴스 싹쓸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호 SBS 기자, 김한 한겨레 신문 기자, 유지혜 중앙일보 기자 세 분과 함께 재밌게 얘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2부에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구치소 수감인가요? 네, 동부구치소로 가게 되죠. 형 확정이니까 기결수가 됐으니까요 이제. 네, 그 문제 다뤄봤는데. 웃을 일이 아니죠. 왜 이렇게 전직 대통령의 뒤끝이 불행하냐, 이 불행의 역사 어떻게 마감할 거냐 얘기까지 좀 해봤는데 두 분도 좀 왜 이런 불행의 역사 반복된다고 보세요? 좀 째려보신 거예요? 질문한다고 막 째려보는데. 아니 뭐
개개인 잘못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라는 말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럴 수 있죠. 네. 이 지금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이제 정치 보복 프레임의 이제 이유는 배경은 이런 건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중 비리라는 게 사실 다스를 제외하면은 뭐 국정원의 이제 그 활동비 상납 같은 거 이게 이제 관행처럼 하던 거를 유죄로 해서 됐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치 보복 수사였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특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드러난 혐의들을 이제 확정된 혐의들을 보면은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하면서 사실 이 막대한 차명 재산을 숨겨왔고 또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그 이제 검찰이라든지 아니 국민들의 질문에 계속 거짓말로 일관해 왔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정치보복 프레임에 완전히 연결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특히 놀란 것들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제 이제 이 소식에 대해서 그 놀란 부분이 그거예요. 뭐 공직이나 심지어 은행장 같은 자리에 대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 이거는 뭐 그 전에 대통령들을 봐도 좀 유례를 찾기 힘든 대통령이 그런, 돼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올 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좀 어이가 없는 그런 그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보복 프레임을 제가 보기엔 주장은 하지만 완전히 강하게 주장을 못하는 그런 보수정의 속내도 아마 이런 거에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그 김한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또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검찰은 뭐 했냐라는 거예요. 그 전에 13년 전에 검찰 수사도 했고 특검도 했는데 그때는 다 아니라고 그러더니 이게 결국 유죄가 되는 걸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문제가 있었구나. 지금은 그럼 괜찮은 건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을 잘 지적해 주셨네요. 저도 사실은 정치 보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비리가 분명해졌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국민이 촛불 들고 나와서 탄핵됐으니 그걸 정치 보복이라 말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최소한 두 분의 경우는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두 대통령 때 검찰이 어떤 행태를 보였느냐 비판하는 것도 저는 지극히 온당하고 검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데 사실 검찰이 과거사 정리라 그래야 될까? 그건 안 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초반에 뭐 적폐 수사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그것대로 보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말로가 좋지 않다는 거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된다. 권력이 많으면 권력을 줄이는 게 맞고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약간 저는 뭐 결과적으로 보면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사법 처리가 된 측면이지만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각각의 대통령들이 다 약간 전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13년 전에 이미 이 큰 틀의 얼개가 나왔던 사건을 갖고 지금 확정이 된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임기 내내 좀 어떤 불통 관련된 그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엔 그게 비선 실세로 이어졌는데 지금 정부와 관련해서 보면 뭐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민정비서관들이 잇따라 비리에 연루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한국적 대통령제 특성상 정권이 바뀌면 또 전혀 다른 사건에 이제 드러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이것이 권력의 말로를 예고하고 있는 것인가의 측면에서 좀 단임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때 돌아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불행해지는 거는 결과값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제가 워낙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할 정도로 힘이 있으니 그건 이제 제도적인 권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관행적으로 용인됐던 권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으로 놓고 보면 대통령은 당원이잖아요. 옛날에 수석당원이라는 표현도 썼었는데 근데 거기 뭐 대통령이 뭐라 하면 그 당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관행으로 주어지는 권력인데 공식 비공식적인 권력의 총량을 줄이는 건 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국회가 좀 견제를 상권 분립이니까 견제를 해야 되고 사법부도 견제를 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게 국민들이 견제하는 게 필요한데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제도를 바꿔야 될 게 있으면 제도도 바꿔야 되고 그런 거겠죠. 그죠? 종합적으로 고민할 때가 이미 늦어 있는데 기원도 얘기를 꺼내면 뭐 서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 싸움만 하다 끝나버리니까 정치가 문제 해결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뭐 임기가 1년밖에 이제 안 남아갖고 개헌 얘기는 사실 이제 늦어버렸죠.
예, 경제 이슈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준비된 거 있으니까요.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난달 29일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당정청 합의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일부 의원과 지자체장 등의 반발로 당시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춰주는 1주택자의 가격 기준을 6억 원으로 할지 9억 원으로 할지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주택엔 0.03%포인트만 깎아주는 등 중간선에서 타협안을 찾거나 재산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패키지로 묶어서 접점을 찾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의 경우에는 박진우 기자, 네. 공시가격을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걸 올리면 세금이 늘어나니까 네.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재산세를 좀 조정하자 이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정부 차원에서 이제 공시가격 로드맵이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현 정부의 이제 공약이기도 했는데 이 지금 부동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늘려야 된다는 일관된 기조가 있었고 또 그 보유세를 올리려면은 지금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실제 시세하고 가깝게 만들어야 집값이 오른 만큼 그래야 보유세를 강하게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로드맵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지금 시세의 한 60% 안팎인 이 공시가격을 90%까지 이제 접근시키겠다. 네. 근데 고가 주택은 좀 5년 안에 빨리 단계적으로 90%까지 가고 좀 중저가 주택은 한 10년에 걸쳐서 천천히 올리겠다. 근데 이 과세 표준이 오르니까 당연히 재산세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종합부동산세도 늘어납니다. 그렇겠죠. 근데 당장 반발이 커졌어요. 그러면은 뭐 해주는 거 없어서 맨날 세금 올린다는 것만 발표를 하냐. 좀 그럴 수도 있죠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보수 지형이나 이제 경제지를 중심으로 이제 세금 폭탄 이슈가 또 다시 이제 제기가 됐고 정부가 많이 놀랐어요.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가격을 올리면서도 1주택자 특히 중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을 깎아주는 방안을 고민해서 함께 발표하자라는 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그러니까 공시가 6억 이하의 주택은 중저가 주택이니까 세율을 깎아준다라는 게 원래 아니었는데 이거를 9억 이하로 아예 대상을 넓히자라는 안이 올라왔고 이건 너무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9억 이하라는 거는 공시가격이 현재 9억이라는 거는 집값이 한 13억 원까지 나와요. 13억 원, 14억 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고가 주택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너무 넓다라는 이제 반론이 나왔고 그래서 그러면은 9억 이하로 하되 좀 가격이 쌀수록 세율을 더 많이 깎아주고 그러니까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라는 이제 절충안까지 나와서 어젯밤에 막 고의 당정을 했는데 참 묘한 게 이것도 이 재난지원금하고 좀 비슷한 양상인 게 청와대는 6억 이하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행정부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무조건 9억 원 이하로 해야 된다. 9억 원 이하 재산세를 감면해 줘야 된다. 그런 방향이었고 제가 이제 최종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제 저녁에 고의 당정 회의에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에서 참여를 했고 정부에서는 정세균 총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청와대가 노영민 실장, 최재성 수석이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좀 묘한 게 당사자인 홍남기 부총리나 김상조 실장은 자리에 만약에 없었다면 이것도 좀 이상한 모양새다. 그래서 이게 어제 회의 자체가 상당히 정책적 판단이라기보다는 되게 정무적 판단을 하는 자리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이 참석 안 한 거는 결정을 못하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어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안을 냈고 거기서 또 격론이 벌어지는 걸 피하고 일종의 정무적 판단만을 해보자는 자리가 아니었나. 아니 근데 두 사람 빼놓고 결정을 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안은 이제 다 정리해서 아마 올렸을 테니까요. 그 전에 또 의견을 또 많이 제시를 했겠죠. 제가 궁금한 게 이건데요. 처음에 공시가격을 올리면 세금이 올라간다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발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했을 테고 그러면 미리 협의를 해서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그럼 9억으로 가자 6억으로 가자 뭐 7억으로 가자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뒤늦게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너무 반발이 컸어요. 생각보다. 그걸 몰랐다고? 민심이 급속히 악화가 됐어요. 근데 물론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이걸 하면서 기존의 안은
그러면은 중저가 아파트 특히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안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내가 보기에는 원래 안이 6억 원 이하였을 텐데 반발이 커지니까 지금 9억 원 이하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당에서 아마 나왔을 텐데 결국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지금 6억이든 9억이든 본질은 같아요. 이게 공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세금 부담 커지고 중산층 민심이 나빠지는데 중요한 건 명분인데 사실 보유세를 올려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켜야 된다는 명분인데 여기에 이제 정치공학이 개입이 된 거죠. 그래서 9억 원 이하로 하자는 주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서울의 중산층 유권자를 의식하는 거고 6억 원 이하로 하자는 주장은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 그러니까 저소득층 또 중산층 서민층을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권은 지금 부인하지만은 사실 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이제 그동안 계속된 규제 또 세금 정책이 결국은 저소득층 무주택자 이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표 계산하는 그런 움직임을 양상을 보이면서 결국 이런 비판을 결국 수용하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셈이 된 거고 특히 보유세 강화라는 현 정부의 그 굳건한 기조에 반하는 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정치적 영향이 올지 좀 가늠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세금 문제는 사실 어렵죠. 특히 정치 세력으로서는 부담이 될 텐데 저는 일종의 사회적 대타협, 정치적 대타협하지 않으면 이거 안 풀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나 이른바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좀 보기에는 납세자의 관점도 반영하고 예. 그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정말 또 억울한 면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공시가격 로드맵이 발표된 게 사실 정책을 확정해서 발표한 게 아니고 그 공청회 안을 이제 발표를 한 건데 그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고 자세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는구나 현실화율로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막 이제 그 논란이 막 불거진 셈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런 걸 예상 못했다. 그게 억울한 말이 돼요? 면이 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정말 애매했던 거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지금 야당 소속인 조은희 이제 서초구청장이 혼자서 그 서초구 자체적으로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 원 이하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했을 때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명을 했었거든요. 이런 아무리 구청장이라도 이런 근데 사실상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 조은희 구청장이 했던 정책과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서울시는 조은희 구청장에 대해 그 서울 서초구청에 대해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 마당인데 이것도 좀 애매한 모습이네요. 맞네요. 엉망진창이네. 예. 5675번 쓰시는 분이 문자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듣고 있으면 한숨만 나와요. 퇴직해서 벌이도 없는데 그나마 가지고 있는 집 하나에 또 세금 내라고 하니 나라에서 재산을 다 챙기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 할 듯합니다. 예,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송정훈님 집값은 다 올려놓고 뭔 소리인지 하셨는데 세금 내는 건 다 싫긴 합니다만 이게 공정하게 잘 설명이 되면 저는 그거 안 된다고 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절차가 좀 생략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억울해하고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 가볼까요? 추미애 법무장관과 검사들 간의 갈등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여기도 엉망진창입니다. 점점 깊어져요? 네, 굉장히 양쪽이 진짜 너무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추 장관 쪽에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발단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추 장관의 인사를 비판한 검사를 놓고 1년 전쯤 되는 사건을 하면서 뭐 커밍아웃해서 고맙다 이런 게 검찰 개혁의 뭐 이유다 이런 글을 이제 장관이 올렸어요. 일단 검찰 개혁을 지휘하고 있는 그리고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장관이 개인 SNS에 개인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격글을 올리는 게 정당하냐 이거에 논란이 있었는데 뭐 그건 차치하고 커밍아웃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쓰니까 그리고 굉장히 좀 부적절한 용어 선택이라고 보는데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나도 커밍아웃하겠다 이렇게 댓글을 단 거예요. 그러니까 추 장관이 다시 한번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직시할 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를 재저격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뭐 조국적 법무부 장관이나
그 여당 인사들이 뭐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이다 검찰이라고 하면서 이제 아까도 얘기 잠깐 나왔던 그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관련 혐의 그리고 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혐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선택적으로 침묵했냐, 왜 그때는 반발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들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야 된다라는 청원이 올렸는데 어저께 확인할 때만 해도 뭐 14만, 16만 이랬었는데 오늘 아침에 21만인가 그랬는데 벌써 29만이 됐다고 지금 29만 8천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집결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청와대 그 국민청원 게시판이 종종 특정 집단의 이제 어떤 여론 지향성에 집결하는 장이 되곤 하는데 지금 이 건도 증가하는 속도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재 기자 어떻게 보세요? 검찰 출입 오래 했는데. 아니, 올해는 안 했고. 근데 저는 뭐 지금은 뭐 출입한지도 오래됐고 잘 모르는 그냥 일반 독자와 같은 입장에서 보자면 단순한 질문은 그래서 뭐 그럼 그 말이 다 맞다치고 커밍아웃한 검사들한테 그 100몇 명한테 사표를 다 받으면 그런 검찰 개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배가 산으로 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놓고 서로 감정 싸움으로 붙으면서 우리가 진짜 우리 국민이 필요한 검찰 개혁이 어떤 모습이고 뭘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에 대한 토론은 사라지고 약간 뭐 조국 장관도 선택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야말로 좀 선택적으로 사람을 가려내서 그거를 거꾸로 검찰 개혁이라고 덮어 씌우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새는 좀 뭐가 이게 좀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상방이 잘못한 거죠. 그쵸, 일방이 예. 상방 과실이 이런 건데 추미애 장관만 일방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고 사실 윤 총장도 국정감사 나와서 한 거는 너무 거칠고 다 이제 정치적인 그쵸. 공세를 서로 주고받는 게 된 정치행위를 한 거죠. 거죠. 네, 정치행위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격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이쯤에서 좀 진정시키고 검찰개혁 본연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싸움판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왜 싸우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경우가 있어요. 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올 수밖에 없죠. 예. 그렇죠. 주 장관이 어쨌든 좀 저는 자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 너무 직자적으로 그 모든 건에 개입하는 것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어서 뭔가 좀 독불 장군인가? 왜 이렇게 좌충우돌하지? 뭐 이런 인상인데 그런 태도로는 어쨌든 강력한 집단인 검찰 개혁을 끌어가기에 약점이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요새는 너무 막 그렇게 나가시니까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세요. 청와대가 추미애 장관한테 어디까지 고사인을 준 거지? 어디까지가 청와대랑 공감이 돼 있는 거고 이렇게까지는 해도 괜찮겠다라고 돼 있는 거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요새는 조금 계시더라고요. 예. 그 와중에 예정된 거긴 합니다만 총장은 지방을 순회하면서 검사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가고 이번 주에는 또 초임 부장검사들 대상으로 한 강연이 예정돼 있는데 강연에서 무슨 말을 할 거냐가 벌써부터 관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검찰총장이 초임 부장검사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걸 왜 전 국민이 알아야 하며 거기서 무슨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올 거다 이걸 기대하거나 혹은 우려하는 것 자체가 지금 검찰이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코로나에 또 그 택배 노동자분들 연이어 죽음으로 이르는 일도 계속 이어지고 안보 문제도 있고 뭐 복잡한데 이 하나 때문에 나라가 온통 그냥 블랙홀처럼 여기에 다 빠져드는 게 참 안쓰럽네요. 안타깝습니다. 부장님 한 말씀 안 하실랍니까?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청와대 대통령이 나서서 빨리 교통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해요. 어떻게? 뭐 인사를 하든지 법무장관이든 검찰총장이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검찰 수사하는 걸 보면은 아 저걸 수사하는 검사는 어느 쪽이지? 뭐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 자체가 지금 이제 사법기관으로서의 그 신뢰성이나 뭐 이런 공신력이 굉장히 지금 의심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게 이건 이제 국가 기능이 좀 저해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6635번 쓰시는 분이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들 엉망진창이네요. 혼란의 미국 대선, 전직 대통령 사법 처리, 부동산, 세금, 법무장관과 검찰의 갈등 등등 그렇습니다. 이런 엉망진창 뭐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어수선한 상황이 빨리 좀 정돈해서 나란 일, 이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일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자, 월요일마다 준비한 뉴스 싹쓸이
김한 한겨레 신문 기자, 유지혜 중앙일보 기자, 박진호 SBS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4부에 특별한 인터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예, 월요일 4부는 청관율의 큰 그림입니다만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대체하겠습니다. 최근 세월호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 2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 청원의 필요 조건인 10만인 서명을 다 받았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왜 이런 청원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이유, 무엇이 문제인지 등등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4.16 연대 이태호 공동 상임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태호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뭐 주말에 너무 고생을 하셔서 그런 거 힘이 없어 보이시는데. 예, 10만 동의 청원이 간단한 일은 아니더군요. 그렇죠. 예. 예, 큰일 하셨는데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 2건 이 내용이 뭐예요, 우선? 예, 우선 두 가지가 하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이고요. 네.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관한 결의안인데요. 네. 일단 사회적 참사 특별법 하시면 이게 무슨 법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사회적 참사가 두 가지 참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월호 참사, 네. 또 하나는 가습기 네, 살균제 네, 참사. 이 두 개를 진상을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인데요. 이 조사위원회의 기간을 좀 연장하고 그다음에 권한 중에 특히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공소시효가 사실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오늘 7주기에 대다수가 만료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세월호 참사 발발 이후에 정권으로부터도 사실 탄압을 많이 받았고 조사기구도 제대로 활동을 못한 사례가 많아가지고 공소시효를 일시 정지하자 하는 내용들을 이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컨트롤 타워로서 청와대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이 진상규명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대통령과 관련된 활동 기록들이 사실상 대통령 기록물로 다 봉인돼서 30년간 열어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월호 참사에 관한 사항만큼은 조사 기구가 조사 활동에 활동할 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을 국회가 결의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세월호가 특위도 출범했는데 지금 두 번째 네. 특위잖아요. 그죠? 예, 따지고 보면. 예. 근데 뭔가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네. 곧 이제 진상규명도 나오고 책임자도 처벌하고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셈이 있죠. 예. 왜 안 되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은 아유 그래도 뭐 특조위가 박근혜 정부 때는 활동하다가 강제로 종료되기도 그러니까. 했지만 이 정부 와서 새로 구성됐는데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봉인해 버리니까 꺼내볼 재간이 없어서 못한 면도 있고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세월호 자체가 국정원이 초기부터 말하자면 운항 초기부터 관리하던 배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의 행적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들어서 국정원 개혁한다고 그러고 우리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조사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스스로 조사한 결과 별거 없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수사기구가 접근하거나 조사기구가 접근했을 때도 우리 국정원 특수한 거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수사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사실 국정원 기록에 대한 접근이 거의 안 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고 조사기구는 멀쩡히 떠 있는데도 실제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이 거의 불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만들 당시에는 사실은 여당이 다수는 아니었고 국민의당이라는 제3당이 있어가지고 이 조사기구의 권한을 많이 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 기간도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인원도 한 150명 같은 게 보통 특조인데 120명이 두 개의 참사를 조사하라고 그래서 사실상 요걸 조사하는 인력이 20명밖에 안 됩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한계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특조위 이런 활동 기간이 현행 법에 의하면 언제까지예요?
올해 12월까지입니다. 한 번 연장해서 올해 12월까지죠. 근데 그건 좀 턱없이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늘려야 되는 거고. 예, 지금 막 이제 국정원에 대한 자료 조사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네. 또 사참위가 조사 결과로 특검을 발의했습니다. 그럼 특검과 함께 보조를 마치기 위해서도 12월 달에 끝나서는 안 되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요청하는 거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1년? 예, 1년 플러스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2년. 예, 예. 그리고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도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소시효 문제는 예, 공소시효가 이제 어떤 분들은 공소시효가 무슨 이게 헌정이 정지된 것도 아닌데 공소시효를 없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시는데 제가 공소시효를 없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과거의 사례에도 조사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공소시효가 일시 정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군 의무사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좀 거대한 의무사 같은 거라서 그리고 또 조사기구가 활동하는 동안 제약을 받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조사기구가 활동하는 기간 그리고 이전 조사기구 활동했던 기간만큼은 공소시효를 일시 정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그건 뭐 전례도 있는 것이고 네. 또 현실적으로 방해한 세력들이 있었으니까 네.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예. 조사 인력은 어느 정도 늘려달라는 겁니까? 애초에 요구한 대로 150명으로 150 명? 한 30명 정도 늘리자는 겁니다. 예. 지금 2개를 해야 되잖아요. 참사 2개가 다 조사 대상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위한 분과가 2개 있는 거죠. 네. 사회적 세월호에 대한 네. 것도 있고 또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있고 그밖에 피해자 지원이나 뭐 안전대책 같은 소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20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늘리자는 거죠. 그다음 이런 조사위원회가 일을 하려면 사실은 이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느냐가 가장 네네. 중요한데 지금 수사권은 없죠. 예, 예. 사실 가족들은 애초에 6년 전에 특별법 제정 운동을 할 때부터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지금 공수처 논란도 다 그 기소권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까다로워서 저희가 주장한 끝에 사참위원회가 특검을 발의할 수 있는 정도의 말하자면 기소권을 얻지는 못했지만 기소권을 특검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는 아주 부분적인 권한을 얻었는데 그래서 특검을 가기 위해서 무언가 단서를 잡으려고 그래도 수사권 같은 거는 최소한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인데 계속 뭐 검찰이나 수사기구의 부정적인 의견 때문에 주어지지 않았는데 네. 이번만큼은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대통령 기록물 네네. 그걸 좀 그렇죠. 보게 해달라 이거잖아요. 네네. 그죠? 사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뭐 그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보면 이런 재난이 말도 안 되는 재난이 재발되지 않게끔 그럼 우리 사회를 업그레이드하는 거면 당연히 해줘야 될 조치들 같은데 예. 뭐 저도 사실은 뭐 짐작하는 게 있겠습니다만 우리 예청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왜 그렇게 잘 안 되는 겁니까? 우선 뭐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느냐 하는 건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국정원 같은 굉장히 국가 권력기구 이런 데는 뭐 정권이 바뀌건 안 바뀌건 간에 국정원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계속 항변하면서 실제로 조사기구가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권도 없는 뭐 조사기구가 부른다고 국정원이 오는 것도 아니고 가서 열람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열람시켜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가족들이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만 아니고 지금 청와대 앞에서도 농성을 했던 이유가 대통령이 국정원에게 분명하게 지시해서 이거 과거사와 관련된 거고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가야 될 일이니까 샅샅이 조사하게 하고 그 조사 과정에 사참위를 참여시켜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다음에 실제로 뭐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도 이미 한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큰 배가 갑자기 넘어졌다는데 아직까지 침몰 원인이 다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그러자면 기술적인 용역도 더 해야 되고 또 최근에 나온 어떤 데이터 조작에 관련해서도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는 국가 권력기구가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또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있지 않은 상황.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해양 사고 자체의 기술적인 어려움 이 두 가지가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진상 규명이 좀 더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시원을 어디로 잡냐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을 잘못한 것부터 시작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임하지 않았다는 건 조금 아쉽네요. 저희가 국민 동의 청원을 한 이유도 이겁니다. 물론 정권도 바뀌고 21대 국회에서 국회 구성도 바뀌었어요. 저희가 총선 때 약속운동이라는 걸 진행해서 거의 178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의했고 네. 사천입법 개정이나 뭐 기록물 공개 또 최근에 일반 시민들이 또 자발적으로 한 응답하라 국회 캠페인에도 한 155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촛불의 원인이 됐던 사건이기도 하고 이 사건을 거치면서 정말로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하는 나라,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국가가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고 그래서 기억하자, 행동하자 했던 사건인데 이것이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 국민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국민의 힘을 모으고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청원운동을 한 거죠. 국회 청원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왜 되게 청와대 게시판에 하는 국민청원이 있는데. 예,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청와대 청원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청와대의 의지도 아버님 필요로 하는 사안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법 개정은 결국 국회의 책무죠. 네. 또 국회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유권자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우리가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동의 청원이 필요했다고 봤습니다. 이 국회 청원을 하려면 동의하시는 분들이 한 건당 10만 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각각 10만 명씩. 상당히 많죠. 숫자가 많은 편이죠. 예, 많기도 하고 또 국회 동의 청원이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것은 국민 유권자들에게 참여하라는 청원이 아니라 제발 하지 마라는 청원이에요. 네. 인증 절차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네. 요즘같이 QR코드 하나면 방역을 위해서는 1초면은 신원 확인이 다 되잖아요. 네. 이거는 인증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요. 그리고 어떤 기기로 접속하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접속하면 역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해외 동포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이거는 위헌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 청원이 사실 유권자 친화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너무너무 까다롭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10만 명이 모았다. 어쨌든 이제 청원이 됐으면 제가 뭐 국회의원 해본 경험이면 청원은 되게 그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네. 적당히 다루다가 뭐 만다 이런 생각이 강한데 지금 의원들이나 또는 각 정당의 반응은 어때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든가요? 예, 일단 이 청원 과정에서 또 그 전에 총선 과정에서 이미 각 정당들을 만났고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금 여당이죠. 여당에서는 저희가 청원한 내용과 유사한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지금 당론인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데 저희 10만 청원이 성사되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박주민 의원이 준비한 우리 안과 비슷한 안이 당론으로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또 지켜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예. 국회에 예. 의원이셨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찻대고 폿대는 일들이 그렇죠. 늘 진행된다는 네, 거.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저희가 이 청원운동을 들어가기 한참 전에 만나서 이 세월호 문제만큼은 21대 국회에서는 초정파적으로 협력하자 이렇게 부탁드렸고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또 대통령 기록물 같은 까다로운 거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드시 참여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저희가 좀 더 비판적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청원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네. 국민의힘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그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원내대표께서도 이 문제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랬는데 정말 현안이 닥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법은 뭐 과반이면 됩니다만 이 국회 대통령 기록물 보는 거는 3분의 2잖아요. 예, 200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네요. 예, 20명 정도가 국민의힘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기록물도 다 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세월호 관련된 그렇죠. 것만 보자는 세월호 관련 거잖아요. 기록만 보자는 거고요. 예. 국민의힘을 동원하는 게 불가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오신 김에 우리 애청하시는 분들께 좀 말씀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세월호 참사라는 게 국민이 304명이 희생된 사건인데 그냥 희생된 게 아니고 국가가 구하지 않아서 희생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다 내 일처럼 여기고 우리가 잠재적 피해자다라고 느끼게 돼서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보다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기억하고 행동하자라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6년이 지나고 조사기구가 섰다가 없어졌고 정권도 바뀌고 했지만 아직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다 된 거 아니야? 이만하면 됐지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사건이라는 점을 같이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10만 동의 청원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정치인들께서도 이것만큼은 초정파적으로 협력해서 투명하게 진상이 공개되고 그것이 보다 안전한 나라로 가는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 청자 여러분, 세월호의 문제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더 좋게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세월호 얘기할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가야 바꿔낼 수 있다는 거 우리 이태호 위원장님의 말씀이고 하니 꼭 좀 새겨주시고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 인터뷰 4.16 연대 이태호 공동상임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퀴즈 내드렸는데요. 정답은 다 아실 테고요. 정답은 커밍아웃입니다. 조병식님, 택배기사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좀 한가하네요. 내일 화요일이 걱정이네요. 하셨고요. 그래요. 쉬엄쉬엄 하셔야 됩니다. 6027번 쓰시는 분입니다. 국민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장관과 검사들 왜 이렇게 싸우는지 다들 삼진아웃으로 내치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예, 그런 심정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7782번 쓰시는 분입니다. 저 회사 근무 중에도 매일 이어폰으로 일처리 정치쇼 듣는다고 팀장님께 커밍아웃 하면 안 되겠지요. 소장님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일 방해하실 정도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짬짬이 들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세 분께 저희가 약속했던 콜라하고 치킨 세트인가요? 보내드리겠습니다. (400번) 저어 만든 달콤한 시사 이철이의 정치쇼. 예, 문자 하나 소개시켜드리는 걸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0904번 쓰시는 분인데요. 저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소장님, 정치쇼 듣기 전에는 뉴스 시사를 절대 안 들었습니다. 미리 들으면 안 듣습니다군요. 미리 들으면 혹시라도 정치쇼를 집중해서 못 들을까 봐 미리 뉴스는 안 듣습니다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11월 첫 방송인데 기분 좋게 해줘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커피라서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0904번 쓰시는 우리 시내버스 기사님 날 안전운전 하시고요. 우리 승객들 손님들도 웃는 낯으로 대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커피 맛있게 드십시오. 자, 끝으로 노래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수경의 러브 FM에 출연하는 월요일마다 출연하는 분입니다. 조영구 씨가 이 노래 틀어달라고 신신당부하던데요. 본인 노래입니다. 야, 이 사람아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